네, 한판 브리핑 오늘도 저 2022년의 마지막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내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꺾마. 중꺾마. 자, 첫 소식은 신년 특별 사면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인데 이번 치료를 마치고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더군요. 대국민 메시지도 있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소망교회를 들른 다음에 오늘 오후 1시 55분쯤에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서 이 전 대통령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예. 자택에 도착한 뒤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는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게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예.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층이 성원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경기 번영을 통해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 할 말이 없다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또 앞서가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실 정치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질문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라라고 말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사하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최근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본격화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5일에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만나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이 전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김 의원이 적임자 같으니 열심히 해보라 이런 말이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됐고요. 예. 또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친이계 출신이 많은 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논현동 자택 앞에 권성동, 윤한홍, 조혜진 등의 옛 친이계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마중 나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에게 적임자 같으니 열심히 해보라 이런 말을 했다. 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뭐 다른 당권주도 다 찾아가겠죠. 적임자라는 말을 다른 주자들에게도 할 것인지, 할 것인지. 아닌지. 당 대표는 하나지만 적임자는 여럿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당원들이 뽑는 것일 텐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원 풍경 또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씁쓸하죠. 이게 무슨 뭐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정치인 사면권은 제한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면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법하고 또 윤리적 감정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법으로는 처벌해야 되지만 윤리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이런 부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다면 사용된다면 참 좋은데 지금 이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 국민 통합이 됩니까? 괜히 분열만 더 조장하는 것 같고 특히 또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 중에서 뭐 아까 지적을 했는데 나는 좀 조금 심기를 거슬리는 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젊은 층이 뭐 자기를 성원해줬다. 성원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난 한 번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젊은 층이 성원해줬다. 참모들이 얘기해 준 거 아닐까요? 크게 말이죠. 이게 굉장히 그 예, 김수현 이게 평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은 사람도 젊은 있었고, 층의 사진이 뭐 지금 전해지기로는 한 1만 통 정도 편지가 갔었다. 이명박 전 네, 대통령에게. 근데 이게 아주 근거가 없는 현상은 아닌 게 시사인이라는 그 시사 주간지에서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를 조사를 하는데 20대 남성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게 아하. 나타나는 높게 게 나왔다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예. 예. 그 얘기를 또 이제 참모들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예. 예. 저 김성희 소장님은 오프닝부터 굉장히 강력히 비판하셨는데. CBS니까요. 예.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상을 들고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니 그 중풍병 환자가 상을 들고 나가는 장면, 지붕 뜯고 내려왔던 장면, 예. 예, 성경을 읽었던 분들 다 기억나실 텐데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예수설이 지금 돌고 있죠. 예, 이명박 대통령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니까 예. 병중에 누워 계시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병상을 차고 나와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유, 이런 뭐 은혜로운 일이다 있습니다. 예. 이 전 과정이 얼마나 지독한 쇼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무슨 종류의 통합인지 뭐 제가 사면을 받게 되면 사과라도 좀 하시라 말씀드렸던 것을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젠 심지어 앞으로 또 무슨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께서도 권하시고 본인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예, 정말 저랑 다른 세상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걸 생각하면 제가 좀 부족한가 싶습니다. 예, 예. 뭐 잘 정리가 안 되네요. 딱 한 가지 그 82억 벌금 자진 납부하는 것 정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성경을 인용했다고 하죠. 성경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용서는 했는데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자기가 용서라는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도 화가 날 수도 있죠. 과거의 삶에 대해서. 예, 그리고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예, 수사를 했던 검사가 한동훈 검사 아니었습니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진상을 네. 밝히고 발표했던 검사가. 그렇기도 하고 이제 당시 당시에. 수사의 예. 지휘자가 현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이었고. 것이죠. 네. 그 예. 용서했고 사랑은 안 되는 아니, 선생님이죠.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국민들께서 이 아유. 풍경을 어떻게 또 아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국민들 다 용서하셨어. 예, 감사해야죠 우리가. 자, 이어서 코로나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 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면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을 하는 경우에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예. 또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예, 항공료와 비자에 대한 대책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합니다. 또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서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고요. 예.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일원화하는 그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을 합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Q코드 시스템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예, 중국 내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2억 명이 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취하는 대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대다수 제로 아직 코로나에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억눌렸던 욕망을 갖다가 해외 여행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다 해외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우리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들까지 오게 되면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검역 조치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다만 이것이 그 중국인에 대한 약간 차별적인 감정 내지는 외국인 혐오 감정으로 흐르지 않게끔 좀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소장님.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우한 바이러스 얘기를 하면서 중국 입국을 초창기에 막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 방역의 실패였다라고 하면서 정치 방역을 하지 말고 과학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있었죠. 그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됐던 것은 오히려 방역 당국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필요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할까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대응을 하는 것은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좀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국내 코로나 대책뿐만 아니라 또 해외 문제 포괄적으로 잘 또 점검을 해야겠네요. 자, 이어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소아과 전문의 부족 사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이 뭐 사건을 다루기도 했는데 결국 기소된 의료진 모두가 무죄를 확정받았군요. 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 목동병원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 2017년 12월 16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년 동안 사망한 신생아 수가 7명이 불과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역학조사에 나섰었는데 조사 결과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에 감염돼서 사망했다라고 판단이 됐고 예. 오염된 주사기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을 했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규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의료진들이 스모프리피드 영양제 한 병을 소분해서 신생아들에게 주사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오염된 주사기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서 의료진을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감염 방지 의무 소홀, 주사기 오염 사실까지는 인정이 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예. 주사기가 다른 것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검출되거나 폐혈증 증세가 나오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직접적인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 판결도 같은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의료진들 이제 변호인들은 이제 경찰이 당일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쳤고 또한 언론이 너무 단정적으로 기사를 써서 의료진들이 고초를 겪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최종 또 판결 나온 상황에서 이 사안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항상 이렇게 범인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범인. 범인을 누가 잘못했나? 잡으려고 하고 사실 신생아 시 사실 뭐 상당히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음에 거기서 사고가 몇 시간 만에 이제 짧은 시간에 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사실 형사처벌을 하려면 그 중대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중대 과실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범위가 있거나 이런 것이 좀 아니고 그런 일들이 그런 병동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뭐 신생아 4명이 연소해 짧은 시간 안에 같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들어가면서부터 그 문제가 좀 뭐랄까 과학적 해결이라기보다는 약간 마녀사냥 비슷한 희생양 찾기 이런 식으로 흘렀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적절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봅니다. 예. 자 김 소장님은. 이런 게 참 어렵죠. 사실 의료사고라는 게 의료진이 정보를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이가 죽은 부모님들 마음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경찰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전문 지식을 갖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사할 건지 그러니까 즉 경찰에 의한 수사가 아닌 실제로 무슨 위원회가 됐든 무슨 형태가 됐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그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태원 참사든 목동에서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의심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실에다 CCTV 달아놓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단 말이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과감한 조치를 못 취해요. 왜냐하면 사망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위축될 수도 그렇죠. 있고. 위축될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 그 피해가 또 환자한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신뢰, 우리 의료진들을 신뢰한다. 이 바탕 위에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그런 경우만 처벌을 해야지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범위까지 처벌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은 그 소아과 기피하는 현상도 나오고 예. 일단은 위험한 수술을 갖다 안 하려는 현상들도 나오게 되고 예. CCTV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뭐 얘기를 좀 잠깐 저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로 치면 저 위에다 카메라 하나 달아놓자고 하는 이유는 인공 무릎 관절 수술 같은 거 할 때 영업사원들이 들어와서 의사 대신 수술하다 지금 걸려갖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아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도 좀 같이 짚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방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꼭. 예. 자, 어제 뭐 소아과 또 전문의 교수님과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뭐 의료진은 또 의료진대로 또
또 신생아들의 의료 환경은 의료 환경대로 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나오면 좋겠네요.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됐는데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요금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사용량 307 킬로와트라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월 4,022원을 월 더 4,000원 정도? 내게 됩니다. 예.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제 가정용하고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13.1원이 인상이 되는 것이고 인상률 9.5%인데 역대 최고의 인상 폭입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 전력량요금하고 기후환경요금 이것이 이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연간 7조 원대의 추가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일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예.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사용량 313kWh까지는 인상 전에 단가를 적용을 하고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요금을 적용한다라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의 경우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 그리고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 이것들을 감안해서 동결을 하기로 했고 가스요금은 2분기 이후에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를 할 방침입니다. 네, 이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또 이제 어떤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더불어서 또 한전은 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중첩돼 있긴 하네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신 작가님도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지금 상당히 싼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상. 편이죠. 예. 다른 나라 비교했을 그러니까 때. 사실 외국 나가면은 뭐 아실 겁니다. 그 전기 이렇게 팡팡 안 쓰거든요. 불 다 끄고 뭐 하여튼 우리는 물 쓰듯 쓰니까. 물 쓰듯이 지금 쓰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싸기 때문인데 사실 그러다음에 가정용보다도 사실은 대부분의 전력이 산업용으로 산업용이죠. 사용되고 있고 그게 아마 이제 기업들에게 코스트 다운을 시켜주는 요인으로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적정하게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용 전력량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그다음에 디지털 혁명의 결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여나가면서 요금을 좀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자, 김 소장님. 예, 산업용 전기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기로 쇠를 녹여서 제철 사업을 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럴 정도로 전기 사용이 좀 무분별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전의 적자 폭이 20조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걸 정부에다가 책임을 다 물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 요금을 올려서 적자 폭을 줄여서 운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 3달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급 등의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는 점 이번에 좀 반영이 됐지만 어쨌든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은 깎아드릴 방법을 찾아내고 그 외의 분들은 고통을 분담해야죠. 한전이 30조씩 적자를 지면서 계속 나라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용 가격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걸 올리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에너지 절약 방안을 기업에서 스스로 찾게끔 유인을 갖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자, 2020년 마지막 브리핑 여기까지 짚도록 하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계속해서 올해의 인물 정리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